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50일 넘게 이어졌던 긴 장마로 도내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상황들 기억하시는지요? 자, 최근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하순쯤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지난해 피해 상황들, 수해가 발생된 곳의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올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맹경제 재난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대학교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주시의회 함덕수 의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충북일보의 윤헌호 기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모두에게 지난해 수해 복구 상황을 키워드로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주십사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이재은 소장님부터. 예. 네, 지난해 수해 복구를 보면서 저는 지구의 변심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긴 장마였고 또 특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촌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지구의 변심이다.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맹 실장님 바로 받아주실까요? 예, 저는 그 응변 창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화에 대응하고 이 대응을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뭐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네. 지금 기후 변화가 상당히 그 대형 재난으로 또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응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키워드를 응변창신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함 의원님. 예, 저는 밀린 집안일 하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피해 상황을 치워도 끝이 없고 또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또 집에 들어가서 엉망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잘 분담을 해서 배분해서 그걸 치워주면은 쉽게 이렇게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밀린 집안일 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집안일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잠시 후에 차차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윤 기자님 마지막으로. 예. 예. 예, 저는 지난해 수해 복구 상황 키워드를 도로 무익으로 정했습니다. 애만 쓰고 이로움이 없다는 뜻인데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수해 복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자칫 또 올해도 폭우가 내려서 수해가 발생한다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도로 무익을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네. 자, 뭐 키워드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재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뭐 비가 많이 그리고 워낙 긴 기간 동안 내린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크게 네 가지로다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특정 지역에 많은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특징이 있었다. 즉 우리 충북 지역의 충주라든지 일부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적인 집중호우였다. 즉 작년에 장마가 무려 54일간 계속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진천군 수해 현황에 대한 대비 상황을 한번 살펴보러 갔더니 작년에 진천도 52일 동안 장마가 내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린 적이 없었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 집중호우였다. 통상적으로 이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비를 쏟아붓고 떠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아주 소규모 피해를 내는 게 특징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지성이면서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가져온 집중호우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질재난 집중호우였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많은 비를 오랫동안 내리게 되면 산에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산림 자원들이 품을 수 있는 이 우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라든지 이런 지질 재난을 동반해온 재난이었다. 이렇게 집중호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비가 내렸던 그 상황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충북도 내 피해 상황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맹실장님께 먼저. 예. 지난해 그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는 역대 가장 큰 피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2,497억의 피해가 발생했고 또 연달아서 상륙한 집중호우가 있어서 총 23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총 2만 560건의 피해와 2,52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3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로 좀 구분해 보면 주택 파손 침수 또 농경지 유실 매몰 비닐하우스 파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공공시설은 하천, 도로, 철도시설 뭐 이렇게 해서 총 2,625개의 2,195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 윤 기자님이 이제 지난해 직접 그런 부분들 취재를 하셨을 텐데요. 예, 덧붙이실 상황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소방 출동을 나갔던 소방관이 집안이 침하되면서 금리에 휩쓸려서 숨진 일도 있었고, 또 단양에서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사위가 농경지 배수로에 휩쓸리면서 또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또 남부 지역을 살펴보면은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영동군과 옥천군 같은 경우에 농경지 수백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예. 그리고 주택 가옥도 많이 수십 채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자, 이런 피해가 작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지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나 복구가 되었나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가 온 지역들도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복구도 역시 좀 차이가 지역별로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맹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이제 복구비가 총액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6,63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예.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이런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복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기준으로 공공시설 복구 사업은 1,542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약 한 95%의 완료를 보이고 있으며 또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에 약 한 2,550개소에 대해서 재복구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머지 75개소에 대한 복구 사업이 장마 전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뭐 그 응급복구, 기능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복구하고 개선복구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개선복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판넬을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예. 함께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충주의 송강천의 그 천을 주변으로 해서 본 하천의 본류 상류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피해가 15군데로 났는데 이 부분을 그냥 기능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만 하면 사실은 선형을 좀 개선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원상복구를 한다면 이미 복구가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15군데를 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로 개선복구를 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개선복구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측량을 해야 되고 또 설계 용역사를 선정을 해야 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뭐 농지 산지 협의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마철이 오기 전에
바로 응급복구 완료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1년이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확한 또 개선이 포함된 부분까지 복구하려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이제 또 장마철이 또 금방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6월 하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복구 공사 중인 곳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이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기가 시작될 때 다 채 고쳐지기 전에 이제 더 또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도시군 뭐 합동 뭐 수차례 회의 현장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기 전에 마무리 못하는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상당히 지들도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할 거냐 그래서 취약 구간을 정비를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취약 구간에 우선 비가 왔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또 하상이 막힌 부분은 준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수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제거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작물 제거, 지작물이 작년 수해 피해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작물도 제거하고 수방자재도 현장에 배치해 놓고 또 관련한 그 기관하고 비상연락망도 그렇게 같이 구축을 해놔서 예. 우기 전에 지금 완료가 안 된 75개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선 복구까지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비 피해가 없도록 응급적인 조치들은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도내 북부권 피해가 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에 대한 또 뉴스거리가 한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 수해 복구 어느 정도 지금 됐다고 보시는지 특히 이제 충주에서 오셨으니까 함 의원님, 예,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수해 복구는 뭐 전체된 거는 아니고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발주된 부분이 현재 공정률로 한 70% 정도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충주의 경우에요. 네네. 예. 그래서 한 예산이 반영이 이제 돼 있는 것만 그렇고요. 지금 7월 장마 이제 6월 말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 7월 전까지는 뭐 거의 이제 완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그 했었는데 지금 저 사진을 자체가 한 장 네, 함 의원님 역시 준비하신 네, 판넬이 이 사진을 한 장 있으시네요. 보시겠습니다. 예, 두 장을 준비하셨는데요. 예, 네, 첫 이게 번째 사진.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네네.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인데요.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구조물이나 돌망태기 또 돌쌓기 이런 게 구조물이 훼손되고 유실된 곳만 반영이 돼서 그런 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 돌을 이렇게 쌓는데 네네. 한쪽 면은 쌓고 또 이 맞은편 쪽은 돌쌓기를 안 하고 예, 또 여기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도 하천폭이 10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게 다리도 다시 새로 놔야 되는데 예, 그냥 옛날 구다리를 놓다 보니까 물 나가는 데가 한 5m 정도? 한 10m로 내려가서 5m로 좁혀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한쪽 면허도 되고. 예. 그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 여기는 저 특별히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근데 이렇게 반만 진행이 된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물이 당초에 있던 곳, 예, 그러니까 이제 옹벽이라든가 돌쌓기가 돼 있던 데가 이런 데가 유실돼 소실된 곳 그런 데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 나머지 이제 그냥 제방이 돼서 유실이 되고 막 이런 곳은 응급복구식으로 하천에 있는 모래사를 퍼올려서 제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복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 지금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있던 데만 고스란히 다시 구조물만 해주고 현장의 어떤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복구는 지금 조금 안망한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충주시가
총 지금 한 730여 개소를 지금 공사 재복구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중에 소하천이 한 149개소고 마친 곳이 한 60개소. 그리고 산사태가 난 곳이 216개소인데 160개소 이상이 복구를 마쳤고요. 아마 이제 7월 말 이전에 다 완공이 될 겁니다. 이제 다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만 지금 철근 값이 또 폭등을 하고 예. 철근이 또 자재가 다 수급이 안 되고 또 레미콘도 또 수급이 안 돼서 아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수시로 그 현장을 다니면서 또 체크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들 들어가면서 예.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윤 기자님은 또 현장 상황 보실 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수해 복구 체감은 좀 낮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복구 상황에 좀 답답함마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 기관에서 이제 뭐 노력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난 현재까지 수해 상흔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충주 송광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한포천 그리고 제천의 명지천 같은 경우를 찾아가 보면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 구광교 재가설 재해복구 현장도 가보면 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행안부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뭐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쓸 여력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눈앞에 와닿는 걸 딱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수해 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좀 하루 빨리 좀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저도 한번 차를 타고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직까지도 산사태가 일어났던 게 이렇게 뭐 복구된 게 없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예. 관계 기관에서 정말 일선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좀 부분하고 좀 낮다는 괴리가 거죠. 예. 아까 저희가 현장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맹 실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도 이 재난안전부서로 오기 전에 똑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수해 피해가 나면 3, 4개월 내 복구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늘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 부서로 와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피해가 나면 피해가 난 데만 하는 게 그게 원상복구 그러니까 지금 지들 행정용어로는 기능복구라 합니다. 예. 기능만 복구해주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선형이 잘못됐는데 그 고대로 원상복구원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 선형까지 잡아주는 전반적인 계획을 예. 다시 하는 이런 개선복구 방향으로 최근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수입니다. 전체 그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물량을 계산하지 않고 그 부분만 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뭐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난 현장을 그냥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예. 이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들이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같이 좀 의견을 나눠서 함께 합시다. 뭐 이런 부분에 그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른바 행정과 현장의 괴리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북부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남부 지역도 역시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컸습니다. 남부는 특히 이제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됐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지금 복구가 된 상황인가요? 지난 3월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침수 피해가 난 지 200여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보상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은 임시 복구만 마친 상태고 실질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광구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이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이것보다 현저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용담댐 방류로 이런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문 방류를 할 때 주민들과 좀 소통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그 뭐 작년의 피해 현황이라든지 지금 복구 상황까지 좀 들어봤을 때, 비 피해, 태풍 피해가 이렇게 한번 났을 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벌써 다가올 장마철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해마다 봤을 때 좀 반복적이고 또 해마다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재인 교수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크게 자연적인 측면하고 이제 우리 제도적인 인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후 환경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요즘은 기후 변화 이렇게 과거에 표현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아예 대놓고 기후 위기 이렇게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슈퍼 태풍이라든지 또는 이변 현상으로 굉장히 긴 집중호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원인이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적인 제도적 측면인데요. 아까 그 함 의원님 또 윤 기자님 또 맹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보통 7, 8월 달에 피해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9월 달에 가서 그 현장에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피해 조사를 나갑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조사까지 끝나고 피해 조사에 대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게 집계가 돼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들어갑니다. 또 예비비 집행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복구 또 개량 복구 또는 개선 복구라고 하는데 이 복구에 대한 설계도 작업이 들어가고 예. 하서 이게 예산이 이제 집행되는 시점이 겨울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겨울철에 공사를 못 하니까 이게 봄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 4개월 하다가 보면 또 장마철 예. 들이닥치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아예 이 복구비 예산 자체를 피해 조사를 하고 그다음 추경 편성하지 말고 이 3년 평균으로 해서 아예 정부에 연간 예산으로 이걸 반영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회 예산 준칙에 따르면 이게 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늦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벌써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997년, 98년, 99년 3년 연속으로 당시에 이제 아마 초기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전까지는 집중호우란 표현이 없었는데 경기도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3년 연속 집중호우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97년도에 엄청난 피해가 났을 때 설마 또 나겠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개월, 24개월 계획을 갖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또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피해를 보고 설마 또 나겠어? 했는데 99년도에 또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해서 99년도에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99년도에. 가서 보니까 완전 전쟁터처럼 이게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 우리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충주 남부 지역의 이 옥천, 영동까지도 보은도 그렇고요. 올해 또 이게 똑같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원인과 인적 제도적인 예. 현상의 원인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유념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예측 불가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분명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장마에 대비하는 이 방식 자체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건 네 분 모두에게 좀 듣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예, 윤 기자님. 예. 해가 거듭할수록 자연재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물관리 기능 차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물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이제 도모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직 관리가 미비되다 보니까 작년 여름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이 못해서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문제도 잠깐 거론하겠는데요. 보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수해 규모를 키웠다는 또 수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결국 물관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예. 때문에 효율적인 물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현 소장님은 아까 이제 자연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그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자연적인 현상이 변했으면 우리도 사회적 대응 능력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함 의원님께서 그 현재 그 교량의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이 하천의 폭은 넓은데 교량 폭이 좁으니까 물이 들어가지 못한다. 네.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진천, 음성 쪽에 이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과거 70년대, 80년대 당시에 만들어진 콧구멍다리라든지 굉장히 그 하천의 폭이 좁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연현상은 바뀌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하천이 물을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천의 폭을 넓히고 하상을 깊게 하고 그리고 도로 이 교량의 폭도 넓히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게 되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 천천히 꾸준히 내리게 되면 땅에서 흡수를 하고 나무가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 형태로 내리다 보니까 예. 산에다가 각종 또 폐기물들을 갖다 버립니다. 침대 매트리스부터 냉장고부터 이게 결국 우리 인간이 저지른 행위인데 이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트럭으로 싣고 와서 산에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게 집중호우가 내리면요. 그대로 쓸려가지고 이 교량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교량이 그때부터 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물이 역류를 해서 마을로 치고 들어가는 현상들이 요즘 우리 충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될 그런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늘어난 이 물량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 하천 교량 정비 작업도 함께 나가야 되고 또 환경 문제와 함께 이걸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맹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대형 태풍이나 폭염, 폭설 이런 것이 정보가 이제 지들한테 전달이 되면 우리 도에서는 상황 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을 판단 회의를 하고 거기서 대응 요령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이 전달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이 어떤 대형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올 때에 아까 이재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게릴라성 폭우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평온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상황 판단 회의 때 도민들의 대응 요령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합니다만 네. 도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각자가 좀 대응을 그 대응 요령에 맞춰서 해주시면
그 어떤 피해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스마트 시대, IT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재난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도움받고 더 완성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현재 그런 것에 좀 걸맞게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현 소장님? 예. 예, 지금 이제 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첨단 기술들을 과학 기술을 활용한 그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재난관리 자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에 채워져야 되느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지금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량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피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하는 거를 최대한도로 근접하게 지금 예측치를 찾아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연결해 가지고 2021년도 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날 것이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연결 사회로 갈 것이다. 초연결 사회. 네. 두 번째는 초지능 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즉 과거에는 이제 IoT라고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IoT 개념보다 IOE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모든 것이 전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무심천 상류 지역에서 비가 이 정도 수준이 내리면 하상 옆에 있는 주차장에 차들이 얼마만큼 네네. 쓸려 내려갈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차량의 주인에게 이제 차주죠. 스마트폰으로 지금 차를 빼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이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통로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네. 그 구호 물자라든지 또는 응급 생명을 구조한다든지 또는 물자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전부 연결해서 나가는 그런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토론에서 뭐 여러 가지 굵직한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 하순부터 올해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됐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에게 좀 듣겠습니다. 맹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장마철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행동 요령이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 특별히 이제 어떠한 호우 경보나 이런 부분이 뜨면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도민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도민들께서도 함께 저희들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우리 이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럼 우리 도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첨단 기술을 갖고 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증평 둔치 주차장에 화물차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24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재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개지 이런 부분. 그래서 급경사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54개 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이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모 사업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의원님도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워낙 접촉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는지요?
예, 이제 뭐 사전에 철저한 이제 예방을 하면 피해를 이제 줄일 수가 있지만은 예. 지금 지난해에 수해 본 것도 아직 다 완료가 예. 되지를 않고 응급복구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장마가 된다면 또 많은 피해가 예상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방을 하려면은 우선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앙 정부라든가 또 도라든가 이 지자체에서도 그쪽에다 많이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그 소하천, 지방하천, 또 세천 등에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인근 시작되는 산에서 계곡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소하천을 통해서 지방하천, 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거의 모든 그 피해가 세천서부터 소하천 거기서 주로 많이 그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준설이라든가 그 예산을 많이 주질 않기 때문에 지방 그 지자체에다가 많이 그 떠넘기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우질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 정부에서 또 체크를 해서 그런 그 하천, 지방하천이라든가 또 소하천 같은 경우 그 예산을 충분하게 지방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 주어서 그쪽 그 지역 농민들 특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쪽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삶의 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 기자님은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근에도 보면은 비가 좀 자주 내리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다가 7, 8월 뭐 폭우라도 내리면은 더 큰 또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큽니다. 우선 관계기관에서 하수관로 정비를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뭐 투수충 확보 아마 시장님께서 아마 잘 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완료되지 못했던 지금 위험성이 큰 수해 복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좀 임시 복구라도 일단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장님은 어떤 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 대목에서는 이제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맹경제 재난전 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두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뭐 200mm 비가 왔을 때 또는 400mm 이상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잡고 그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서 침수되는 곳이 어디냐 아니면 터질 곳이 어디냐 그 주요 지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방자재들이 지금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충남, 충북 지역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이 그 각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전라, 경상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잘한 지역은 또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수방자재들도 잘 비축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의 경우를 가보면 조그마한 창고 안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 그냥 막 섞여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마 시작하고 7, 8월 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언제 어떤 장비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곧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함 의원님 이제 예산 말씀하셨는데 결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례 관련해서라든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뭐 좋은 조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신다든지 다른 분들도 다른 지자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좀 모범 사례까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함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도 재난에 대한 조례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미비된 점이 있더라고요. 뭐 주택 복구 지원 융자 지원 조례라든가 또 재난 피해 재난 지원금 조례라든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우리 저 지역 주민들이 수해를 봤을 때 또 피해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그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경우를 보면요, 이제 국가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비가 일정량 이상 온다 그러면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대피시키는 게 뭐냐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부터 끌어안고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 네. 이런 그 우리로서는 참 생각하기 힘든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재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도 보면은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는 아예 주택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런 우리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그 자연 친화적인 재난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장마철을 앞두고 어쨌든 준비하고 좀 경각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좀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하는 발언 듣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예, 윤 기자님부터 좀 듣죠. 예, 지난해 수해는 보면은 천재지변이었지만 분명히 인재적 측면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맹시장에 계시지만 관계기관,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할론이 가장 또 커지는데요. 지금이라도 또 수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좀 각별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인명피해 같은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농경지 침수 등이나 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 개인 혼자 나가서 좀 해결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상황을 차라리 일단 피해라. 어떤 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좀 막아야겠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용 소장님 마무리 말씀. 예, 저도 역시 인명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취약계층,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하천 인근에 또 주택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취약 지역은 이미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서는 먼저 그분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건지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함 의원님. 예. 무엇보다도 지난해 입은 그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네. 그 예산을 중앙정부나 또 우리 저 재난관리실장님 또 오셨는데 북부 지역에 아직도 미비된 그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 좀 많이 달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맹 실장님 오늘 뭐 토론 말씀도 듣고 숙제도 좀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지금 제도 마련해 놓은 것이 풍수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풍수의 보험을 중앙하고 지자체가 함께 마련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약 한 70%에서 92%까지는 중앙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을 최소화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풍수의 보험 가입해드리기 뭐 부모님께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취약시설에 특히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은 풍수의 보험을 들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풍수의 보험이 금액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주변으로 했을 때 주택은 가구당 자가일 경우에는 뭐 3,048원 요것만 들어도 1년 동안 그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풍수의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 지원금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도민들께서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그 재난별로 도민들 대응 요령을 지들이 세세히 따져서 그때마다 도민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좀 지켜달라는 그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별로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피해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3개월은 여름이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폭염까지 아마도 삼중고에 시달리는 3개월이 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듭니다. 모쪼록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피해 예방에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